어느 봄밤 한양에서 금실 좋기로 소문났던 한 여인이 하루아침에 폐물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남편은 끝내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젖은 마당 위로 그녀의 보따리를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지요. 도둑년이 이 집 문턱을 다시 넘을 생각은 하지 마라.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그녀는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밤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한 그녀는 산속 폐가에서 희미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번개가 스친 순간 피투성이가 된 낯선 사내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이만큼 쫓긴 자라면 결코 평범한 사람일 리 없었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재앙이 따라붙을지도 몰랐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를 빗속에 내던져 벼랑 끝까지 몰아넣은 자들의 운명까지 조용히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대왕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10여 년이 지나던 무렵의 일이지요. 한양 남촌의 좁다란 골목 끝에는 대대로 벼슬길에 이름을 올려온 명문가 오시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장남 오준혁은 약관을 간 넘긴 청년 선비로 글재주가 빼어나 장안의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과 허영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준혁의 곁을 말없이 지켜온 여인이 바로 아내 윤채은이었습니다. 친정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채은은 어려서부터 바늘과 배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자란 규수였지요. 바늘끝이 지나간 명주에는 꽃잎이 내려앉은 듯했고 배틀 소리가 밤새 이어진 다음 날이면 오시댁 살림에는 어김없이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람들은 채은을 두고 말보다 손끝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여인이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던 날 한양 저잣거리에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났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글재주 빼어난 청년 선비와 솜씨 좋은 교수의 만남이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천생연분이라 하였지요. 혼례를 치르고 시집에 든 뒤로 채은은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갔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상을 보아 올리고 한낮이면 시어머니 곁에서 손수 침선을 도왔으며 저녁이면 준혁의 글방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먹을 갈아 올렸지요. 그것이 채은의 하루였습니다. 준혁 또한 그러한 아내가 기특하여 글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바느질하는 아내의 옆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등잔불 아래 고이 숙인 그 옆얼굴이 준혁의 눈에는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준혁이 시향구를 읊어오면 채은은 그 운에 맞추어 다음 구절을 가만히 이어받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은 빙긋 웃으며 말하였지요. 부인의 솜씨가 어찌 칭선에만 머무르오. 운자 다루는 솜씨까지 이리 빼어나니 네, 어찌 부인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을 두겠소. 장안에는 이 오씨댁 부부의 금실이 비할 데 없이 좋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동네 안악들이 모이는 우물가에서도 이 댁 며느리 자랑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그런 며느리를 기특히 여기시어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어머니 안부를 자주 물으시고 손수 약재며 명주 자락을 친정으로 보내주시곤 하였지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으니 채은이 시집온 이듬해의 일이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자 채은이 아무도 모르게 친정에서 가져온 마지막 명주 한 필을 내다 팔아 그 돈을 채웠지요. 그것은 어머니께서 혼수로 손수 짜주신 마지막 필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나 끝내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채은 또한 그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글방에서 새어나오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족하다 여겼을 따름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 사람의 눈으로는 좀처럼 잡아내기 어려운 미세한 어둠이 준혁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가의 외가가 명주 길쌈으로 불을 일군 상민 출신이라는 사실이 술자리에서 화제에 오를 적이면 준혁의 낯빛이 한순간 어두워졌다가 이내 거두어지곤 하였지요. 양반의 체면을 누구보다 따지는 옹졸함과 글로 이름을 높이고 싶은 허영의 씨앗이
그 깊은 곳에 가만히 자리 잡고 있었으나 채은은 그 미세한 균열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무렵 조정에서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지요. 북방에서 큰 공을 세워 권세를 떨치는 탁상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임금의 신임이 두텁다는 소문과 함께 그 손에 들어간 재물이 한양의 절반을 사고도 남는다는 말이 떠돌았지요. 탁상진이 관서 진율곡을 빼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그 재물의 일부는 상의원을 통해 대궐로 들어가는 명주 거래를 소나기에 쥐는 데 쓰이고 있었지요. 쪽빈 명주 한 필이 궁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이윤의 절반이 탁상진의 주머니를 거쳐 나갔습니다. 그 집안의 명운이 하늘을 찌른다는 그 소문이 훗날 이호 시댁의 운명과 어떻게 얽혀들지 그때만 하여도 채은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느 봄날 준혁의 학식과 인품을 시샘하던 벗들이 진진 농담을 가장하여 준혁을 끌어내었습니다. 글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는 좋은 시안수도 나오지 않는다. 청루 한번 구경하는 것이 사내대장부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길이라 하며 준혁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지요. 준혁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마다하였으나 벗들이 자꾸만 등을 떠밀고 농을 던지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호기심이 없었다 하면 거짓일 터이지요. 그렇게 발을 들인 곳이 한양 저잣거리 안에서 으뜸가는 기방이었습니다.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방 안의 향내가 그윽하고 검은고 소리가 흐르는 가운데 준혁의 눈앞에 한 여인이 사뿐히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이름은 아련이라 하였습니다. 살결은 흰 치자꽃 같고 눈매는 가을 연못의 잔물결처럼 일렁이며 입술을 열어 한마디를 흘리면 그 음성이 비파에 가는 줄을 튕기듯 사람의 폐부를 파고들었지요. 한양 장안에서 경국지색이라 일컬어지는 그 자태 앞에 글로 다져진 준혁의 심지마저 한순간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련이 준혁 앞에 술잔을 따라 올리며 가만히 미소 짓는데 그 미소의 끝자락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잔을 받아들면서 짐짓 헛기침을 하였으나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련은 놓치지 않았지요. 아련이 검은 고를 뜯으며 시 한 구를 읊조리는데 그 음성과 운자 다루는 솜씨가 어찌 그리 빼어난지 준혁은 자기도 모르게 화답하는 시구를 입에 올렸습니다. 아련이 다시 그 운에 맞추어 한 구절을 이어받으니 준혁의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말았지요. 본디 아련은 예사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서녀 출신으로 어미가 천한 몸이라 하여 어려서부터 양반 자제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라온 여인이었지요. 그 가슴 속에는 신분의 한이 칼날처럼 박혀 있어 언젠가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올라 자기를 멸시하던 모든 자들 앞에 보란듯이 서고야 말겠다는 야망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양반을 차례로 갈아타며 그 사다리를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이 아련의 살아가는 방도였지요. 아련은 준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재주는 있으나 그 재주가 세상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 처가의 출신이 못마땅하면서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체면, 아련은 그 두 가지를 쥐고 흔들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준혁 앞에서는 한없이 그를 대제다차로 떠받들었고 짐짓 채은을 걱정하는 척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께서 부인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옵니다. 다만 이 천한 몸은 부인의 출신이 서방님의 앞날에 흠이 될까 두려울 따름이지요. 그 한마디가 준혁의 가슴 속에 이미 자라고 있던 가시에 불을 댔습니다. 본디 아련이 노리던 큰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손이라 일컬어지는 탁상진의 자리였지요. 그러나 탁상진의 곁은 만만치 않아 그 안방에 들어앉은 본부인이며 첩들이며 모두가 호락호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련은 우선 만만한 발판을 다지기로 마음먹었지요. 명문가 장남이라 가산이 넉넉하고 글에 빠져 세상 물정에 어두우며 양반의 체면을 따져 한번 발을 들이면 빼지 못할 인물. 그러한 조건에 더할 나위 없이 들어맞는 자가 바로 오준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련이 준혁을 홀리는 일 뒤에는 아련이 홀로 꾸민 계략만이 아니었지요. 탁상진이 이미 오시댁 근처에 눈과 귀를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탁상진의 수하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아련을 찾아와 가만히 귀띔을 하였지요. 옷시댁을 흔들어 두는 것이 대감 어른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탁상진은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어느 인물의 그림자가 한양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지요. 그 인물이 자리를 잡고 새를 모으기 전에 주변에 안정된 가문들을 먼저 흔들어 놓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아련은 그 뜻을 받아들였지요.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것과 탁상진이 원하는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아련이 준혁에게 자기 마음을 한 조각 떼어주는 척하며 그 마음의 절반쯤은 칼날을 숨겨두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시를 나누고 거문고 소리를 들려주며 준혁을 홀렸지요. 사흘이 지나지 않아 준혁은 다시 기방의 문턱을 넘었고 보름이 지나지 않아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그곳을 드나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련이 준혁에게 명주며 놀이개며 비싼 술을 청하는 솜씨가 어찌 그리 자연스러운지 준혁은 자기가 가산을 축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였지요. 집에 돌아온 준혁이 채은의 얼굴을 마주할 적이면 까닭없이 짜증을 내며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채은이 가만히 그 곁에 다가가 옷자락을 여며 주려 하면 준혁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글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채은의 가슴이 알 수 없는 한기로 서늘해지는 밤이 하루 이틀 늘어가는 사이 아련의 입꼬리에는 차가운 미소가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련의 마음속에는 준혁을 적당히 등쳐먹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어떤 도끼가 있었습니다. 준혁의 곁에 자리 잡고 있는 본처, 윤채은, 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렸지요. 장안의 소문난 인꼬 부부라는 그 칭찬, 솜씨 좋고 어진 며느리라 칭송 듣는 그 자리, 아련의 눈에 비친 것은 행복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손에 넣을 수 없었던 것, 누군가의 정실이라는 그 자리였지요. 출신이 자기보다 나을 것도 없는 여인이 단지 올바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로 누리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조차 자기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 아련의 가슴에 박힌 신분의 한을 더욱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련이 마침내 칼을 빼어들기에 이르렀지요. 아련이 준혁의 옷자락을 잡고 가만히 속삭이는데 그 음성에 진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 천한 몸이 어찌 감히 마님 자리를 넘보겠나이까. 그저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어 마음에 걸릴 뿐이옵니다. 며칠 전 서방님 댁 행랑채 곁을 지나다 보니 공부인 마님께서 어떤 사내에게 폐물 하나를 건네시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그 폐물이 어찌나 귀해 보이던지 이 천한 몸의 눈에도 예사 물건이 아닌 듯하여 말끝을 흐리며 아련히 준혁의 품에 얼굴을 묻으니 준혁의 가슴 속에서 검은 의심이 한 줄기 피어 올랐지요. 말이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라고 있던 불신에 불을 댄 것이었습니다. 본디 아련에게 정신이 팔려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던 준혁이라 그 말이 거짓일 가능성을 헤아려 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련이 미리 손을 써둔 자가 있어 오씨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옥비녀 한 쌍을 채은의 방 깊숙한 곳에 슬며시 감추어 두었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가문의 폐물을 살피시다가 옥비녀 한 쌍이 보이지 않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종들이 안채와 행랑채를 샅샅이 뒤지는 가운데 준혁이 짐진 무거운 낯으로 채은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채은의 놈을 열어보니 과연 그 안에서 옥비녀가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채은이 새파랗게 질려 손사래를 쳤으나 준혁은 이미 아련의 말이 사실로 굳어진 듯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부인, 그동안 내 부인을 어찌 대접해왔는데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오. 처가의 가세가 기울었다 한들 어찌 시집의 폐물에 손을 댄단 말이오. 채은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결백을 호소하였으나 시아버지의 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본디 양반의 체면을 누구보다 따지시던 시아버지셨지요. 며느리가 도둑질을 하였다는 그 소문이 장안에 퍼질 것을 생각하시니 분노가 한층 더 차올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친히 사랑채로 문중어른들을 부르시어 가문회의를 여시고 마침내 무거운 한마디를 내리시기에 이르렀지요.
오씨 가문족보에서 윤씨의 이름을 지워라. 오늘부로 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라. 준혁이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채은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아내의 옷가지들을 한 아름 거두어 드렸지요. 그러고는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에 내던지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다시는 오씨 가문의 문턱을 넘을 생각도 마시오. 채은이 무릎걸음으로 준혁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이 몸이 결단코 그런 짓을 한 일이 없사옵니다.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준혁은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사랑채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그 순간 행랑채 쪽 창문 너머에서 한 여인의 시선이 마당을 훑고 있었습니다. 아련이었지요. 때를 맞추어 이웃집 담장 너머 높은 곳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렸지요. 시어머니께서도 안방에서 등을 돌리신 채 끝내 며느리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종들마저 진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는 가운데 채은은 빈손으로 소슬대문 밖으로 떠밀려 나왔지요. 가장 오래 채은의 곁을 지켰던 몸종 하나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끝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채은이 그 모습을 보았지요. 돌아서는 몸종의 등이 닫힌 대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이웃집 아낙 둘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 소매로 입을 가리고 돌아서는 것이 채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방 맞은 년. 누군가 낮게 뱉은 그 한마디가 빗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채은이 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의 손을 대었습니다. 시집갈 적에 친정어머니께서 손수 꽂아주시던 그 비녀였지요. 잠시 그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으로 더듬다가 채은은 천천히 그것을 뽑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 돌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다시는 이 집 것을 몸에 지니고 가지 않겠다는 말없는 작별이었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그 소리가 채은의 가슴 한복판을 무너뜨렸지요. 그날 저녁 한양 저작거리에는 새로운 소문이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오시댁 장남 준혁이 조강지처를 소박 놓았다. 그 며느리가 시집의 패물에 손을 대었다더라. 인꼬 부부라더니 알고 보니 도둑년이었더라. 채은의 이름 위로 흙탕물 같은 말들이 끝없이 끼얹어지는 동안 정작 그 누명을 씌운 아련은 기방의 비단 휘장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따름이었지요. 채은이 한양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내 발길이 닿은 곳은 친정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이미 몇 해 전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신 그 작은 집이었지요. 살문을 밀고 들어서는 채은의 행색을 본 어머니께서 자리에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시며 한참을 말없이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모든 사정이 비치고 있었지요. 기녀 없이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과 배자락에 묻은 흙과 무엇보다 그 눈가에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어른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채은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엎드려 한참을 통곡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못한 채 다만 짐승처럼 흐느낄 뿐이었지요. 어머니께서는 마른 손으로 딸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실 따름이었습니다. 한 십경이 지나 채은이 겨우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께 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 몸이 어머님 곁에 남아 병간호를 하며 살겠나이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지요. 그 눈빛에는 평소의 자애로움 대신 차돌처럼 단단한 결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채은아, 이 어미 곁에 머물면 너는 죽을 때까지 소박맞은 며느리로 남느니라. 한양 장안의 입방아가 평생 너를 따라다닐 것이며 너의 곱디고 온 솜씨도 이 좁은 방 안에서 시들고 말 것이니라. 어미는 늙고 병들었으나 아직은 견딜만하니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어머니께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을 한참 더듬으시더니 명주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채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보따리를 받아든 채은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이 안에는 너의 외가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쪽빈 명주, 염색 비방서와 어미가 처녀 적부터
한 푼 두 푼 모아둔 약간의 금부치가 들어있느니라. 쪽빛을 내는 이 기술은 상위원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빛깔이니라. 어미가 외가에서 몰래 받아와 혼자 익혔으나 양반과 며느리의 체면에 차마 살림에 써보지를 못하였느니라.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체면이라는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였구나. 너는 그 굴레를 벗고 새 사람으로 살거라. 어머니께서 잠시 말씀을 끊으셨지요. 그리고 다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으셨습니다. 비방서 첫 장을 펼치거라. 거기에 어미가 손수 적어둔 말이 있느니라. 채은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손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느니라. 채은이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그 말을 입 밖에 내신 적이 없었으나 손끝으로는 늘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채은이 그 한 줄을 가슴속에 새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채은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사흘 밤낮을 통곡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또 묻으며 이 품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몸을 떨었지요. 어머니께서도 그 사흘 동안 딸의 머리를 빗겨주시고 손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 먹이시며 마지막 정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놓으셨습니다. 사흘이 지난 새벽 어머니께서 끝내 등을 떠밀어 채은을 살문 밖으로 내보내셨지요. 가거라, 채은아. 어미는 네가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 새 사람이 되어 어미의 비방서가 진정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살아있어 보마. 채은이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어머니의 집을 뒤로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산길을 오르는데 며칠 전부터 산자락 아래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광군이 산길을 뒤지고 다닌다는 것이었지요. 역적 하나가 달아났다는 말도 있었고 임금의 측근이 반역으로 몰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채은은 그 소문을 흘려듣고 그냥 지나쳤었지요. 한낮부터 하늘이 시커멓게 내려앉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후려치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창으로 변하였지요. 채은이 비방서가 젖을세라 보따리를 옷자락 안쪽으로 깊이 끌어안으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는데 마침 산자락 외진 곳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은이 그 안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폐가의 흙바닥 위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지요. 굶주린 듯 두 뺨이 움푹 패였고 입은 옷은 누더기처럼 찢어져 등과 옆구리에 칼에 베인 깊은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물지 못한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엉겨붙어 있고 그 가쁜 숨소리만이 폐가 안에 가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사내가 헛소리 속에서 띄엄띄엄 내뱉는 말이 빗소리에 섞여 채은의 귀에 닿았습니다. 전하, 신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전하, 채은이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내의 상처를 살피려 옷자락을 걷어내는데 그때였지요. 사내의 품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채은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사내가 그 순간 헛소리 중에도 소나기에 힘을 주어 그것을 꽉 쥐었지요. 무의식 중의 반응이었으나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채은이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진 자가 마지막 숨을 붙잡듯 놓지 않는 그 무언가. 옷자락이 헤쳐진 자리에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지요. 하나는 옥으로 만든 작은 패였고 또 하나는 기름종이에 단단히 쌓인 문서 한 묶음이었습니다. 예사 사람이 품에 지닐 물건이 아니었지요. 채은은 그것들을 다시 옷자락 안으로 밀어넣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나기의 단단함이 알 수 없는 파문처럼 채은의 마음속으로 번져들었지요. 채은이 폐가 한 구석에 비방서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어머니께서 주신 금부치 한 조각을 꺼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산 아랫마을까지는 한 시즌 남짓 걸어야 할 거리였으나 사내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의원을 불러와야 하였지요. 비를 머리에 그대로 맞으며 채은이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의원을 찾아 금부치를 손에 쥐어주며 사정을 고하니
의원이 약 상자를 챙겨들고 채은을 따라 나섰지요. 의원이 폐가에 도착하여 사내의 상처를 살피더니 한숨을 깊이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식경만 늦었어도 손을 쓸 수 없었을게요. 칼자국이 깊고 굶주림이 겹쳤으니 살아남는다 하여도 보름은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것이요. 채은이 다시 의원에게 남은 금부치를 쥐어주며 약을 청하고 폐가에 머무를 살림 도구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미음을 끓일 작은 솥 하나, 물을 길어올 동이 하나, 그리고 사내의 상처를 동여맬 무명천 한 필이 전부였지요. 의원이 떠난 뒤로 채은은 그 좁은 폐가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빗물이 새는 자리는 옷자락으로 막아두고 흙바닥에는 마른 풀을 깔아 자리를 마련하였지요. 사내의 곁에서 미음을 끓이고 한 숟가락씩 떠넣어주며 상처에 약을 바르고 동여매는 일을 손수하였습니다. 사내는 정신을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헛소리를 흘렸지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지키지 못한 것을 사죄하는 말,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 그리고 채은의 귀에 가장 선명하게 박히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관서 진율곡을 반드시 돌려놓아야 한다. 백성이 굶고 있다. 채은이 그 헛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 사내가 본디 어떠한 자리에 있던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신원을 캐묻고 자시고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살려놓고 볼 일이었지요. 달포남짓이 지나는 사이 사내의 상처는 더디지만 차츰 아물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사내가 보름이 지나서는 죽 한 그릇을 비울 수 있게 되었고 달포가 가까워 오자 비로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정신이 돌아온 사내가 처음으로 또렷한 눈으로 채은을 바라보았을 적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시선을 천천히 내리깔았습니다. 그 안에 사납고 깊은 무언가와 짙은 슬픔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지요. 사내가 마른 입술을 열어 천천히 말을 흘렸지요. 인자는 어찌하여 이 몸을 살려두셨소. 굶주린 행색을 보아하니 인자의 처지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채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 끓인 미음 그릇을 사내 앞에 내밀 따름이었지요. 사내가 칼자국 가득한 그 손으로 미음 그릇을 받아드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운지 채은의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는 결로 떨려왔습니다. 사내가 미음을 한 숟가락 더 뜨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채은에게 그릇을 내밀었지요. 임자가 먼저 드시오. 임자의 뺨이 이 몸보다 더 야위었소. 그 한마디가 채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뒤로 누구 하나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던 그 빈자리에 칼자국 가득한 낯선 사내의 한마디가 따스한 손길처럼 내려앉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사내가 가까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나려 채비를 하는 그때 채은이 사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머리에 얹어두었던 소박한 은장식을 천천히 풀어 양갈래로 머리를 나누어 평민의 방식으로 다시 곱게 틀어 올렸지요. 두 손으로 단단하게 빗어 고정하는 그 동작 하나가 몸으로 보여주는 작별이었습니다. 그것이 채은의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채은이 사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은 오늘부터 윤씨도 오씨도 아닌 한낱 평민 안악으로 새로 태어나려 하오. 양반의 굴레가 이 몸을 잡아먹고자 하였으니 이 몸이 그 굴레를 벗고 세기를 가려는 것이오. 사내가 말없이 채은을 바라보았지요. 채은이 잠시 숨을 고른 뒤 한층 깊은 목소리로 청을 올렸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대여, 나의 서방이 되어주시오. 비록 정식 혼례를 갖추지는 못하고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못하는 처지이나 이 몸의 마음과 살림은 모두 그대의 것이오. 그대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을 것이며 그대가 떠나려는 날에도 붙잡지 않을 것이오. 다만 오늘부터 우리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솥밥을 먹는 부부가 되어주시오. 사내가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채은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그 눈빛에 알 수 없는 파도가 일었지요. 자기를 살려준 이였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그 결심이 칼날처럼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내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폐가 한 구석에 놓여있던 깨진 사기잔 두 개를 채은이 집어들었습니다. 미음 솥에 남은 맑은 물을
두 잔에 나누어 따랐지요. 변변한 잔도, 홀레복도, 촛불도 없는 자리였으나 채은이 한 잔을 사내에게 건네고 자신도 한 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함께 마셨지요. 폐가의 흙바닥 위에서 빗긴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은 곳은 한양시장통 외곽에 허름한 초가 한 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금부치의 남은 한 조각으로 가까스로 마련한 작은 살림집이었지요. 남편이 된 사내는 본디 이름이 없다 하여 채은이 그저 무명이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두 사람은 기이한 모양새였습니다. 한양 장안에서 소박 맞은 양반 여인이 어디서 굴러온 노비 하나를 거두어 사는 모양새라 시장통 안악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지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채은의 등 뒤로 손가락질이 쏟아지고 비웃음 섞인 수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채은은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척 묵묵히 빨래를 비비고 물을 길어올리며 흙 묻은 무명 옷을 다시 흙 묻은 손으로 짜냈지요. 무명은 그러한 채은의 곁에서 묵묵히 자기 몫의 일을 하였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올리며 시장 어귀에서 무거운 짐을 저 나르는 품팔이로 한 푼 두 푼을 벌어왔지요. 채은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명은 자기가 글도 모르는 천한자라 행세하였으나 그 손가락이 이상하리만큼 길고 곧으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자리 잡은 자리가 홈이나 지게, 자루가 아닌 칼자루를 잡던 자리임을 채은은 어렴풋이 느꼈지요. 무명이 짐을 옮길 적에도 그 몸놀림이 예사 노비의 그것이 아니어서 무거운 쌀가마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고도 수만 번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채은은 그것을 보고 잠시 눈길을 주었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묻지 않기로 한 약조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무명은 채은이 먼저 잠자리에 든 뒤에야 조용히 자기 자리에 누웠고 새벽이면 채은이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느 한밤중 채은이 친정어머니를 그리며 이불 속에서 흐느낀 일이 있었지요. 무명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차마 안으로 들어와 어깨를 안아주지는 못하고 문밖 대돌 위에 가만히 앉아 그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첫 닭이 울 무렵에야 채은의 흐느낌이 잦아들었고 그제야 무명도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요. 채은은 이튿날 아침 대돌 위에 남겨진 무명의 무릎 자국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명을 향해 처음으로 입가에 떠오른 옅은 미소가 그날 아침의 일이었지요. 살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봄날 채은이 비방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로 외가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염색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첫 장의 그 한 줄이 채은의 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느니라. 채은이 그 글씨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가 천천히 거두었지요. 비방서 안에는 흔히 보기 힘든 빛깔을 내는 비기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이한 빛깔이 채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벽녘 하늘이 막 트일 때 잠시 비치는 그쪽 빛, 한양의 그 어느 명주전에서도 본 적이 없는 영롱한 남색이었지요. 다만 그 빛깔을 내자면 흔히 구할 수 없는 약초와 광물이 필요하다 적혀 있었고 이쪽 빛은 상위원에서도 좀처럼 흉내낼 수 없는 빛깔이라는 주석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채은이 무명을 마주 앉히고 그 약초와 광물을 구해와 줄 수 있겠느냐 청하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양 행세하고 있었으니 채은은 손수 약초의 잎 모양과 뿌리 빛깔, 광물의 결과, 그 빛이 도는 자리를 종이 위에 정성껏 그려 보였지요. 무명이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행장을 꾸려 산으로 떠났습니다. 사흘이 지나 무명이 돌아왔는데 그 등에 진 보따리가 작은 짐승 한 마리만큼이나 묵직하였지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채은이 그림으로 그려준 약초가 잎 한 장 흠없이 가지런히 묶여있고 광물 또한 그 결과 빛깔이 비방서의 묘사와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자가 그림 한 장만을 들고 산을 헤매어 이토록 정확히 약재를 가려올 수 있단 말인가. 그 의문이 가슴속에서 일었으나 채은은 입을 다물었지요. 다만 무명의 옷자락 한쪽이
산짐승 발톱에 길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안쓰러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채은이 등잔불 아래에서 손수 그 찢어진 자리를 한 땀 한 땀 꿰매주는데 무명이 바느질하는 채은의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방 안의 공기가 처음으로 부부의 그것처럼 가까워지는 밤이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고 바늘이 천을 가르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명이 채은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가만히 덮었지요. 채은이 놀라 고개를 들었으나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잠시 덮어두었다가 천천히 거둘 따름이었지요. 채은의 뺨이 등잔불 아래에서 발그스름하게 물들었고 바느질을 다시 잡는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두어 번 지나가는 사이에 채은의 손끝에서 영롱한 쪽빛, 명주가 한 필, 두 필 짜여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장통 한쪽 모퉁이에 보따리 하나를 펼쳐놓고 행상으로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지요. 채은이 며칠을 공들여 담가둔 쪽빛 항아리가 새벽에 흙탕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일부러 흙을 풀어놓은 것이었지요. 시장통 어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박 맞은 년이 장사를 한다고 채은이 엎질러진 항아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물로 걸어가 물을 길어왔지요. 다시 처음부터였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것, 그것이 채은의 대답이었습니다. 시장통 어귀에서 채은의 가게를 비웃던 포목전 행수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지요. 소박맞은 며느리가 파는 명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 시집에서 훔쳐 나온 거 아니겠느냐 고 하였습니다. 채은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안악들이 채은의 보따리 앞에서 멈추다가도 수군거리며 돌아서고 하였지요. 채은이 가만히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장 공들여 짠 쪽빛 명주 한 폭을 들고 시장통 한가운데로 나갔지요. 채은이 그 자리에서 명주를 빛에 비추어 들어 보였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채은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빛깔은 어디서 훔친 것이 아니오. 이 몸의 외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솜씨이며 이 몸의 어머니께서 평생 간직하신 비방으로 짠 것이오. 구경꾼 가운데 한안하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벽녘 하늘 같다고 가만히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지요. 그날부터 소문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안악들이 그쪽 빛에 발길을 멈추고 명주 자락을 만져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소문이 시장통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양반댁마님이 친히 몸종을 보내어 명주 한 필을 가져오라 하시고 또 다른 댁에서는 마님이 손수 가마를 타고 시장통까지 행차하시기에 이르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장 어귀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은이 가게 앞에서 명주를 정리하고 있는데 근처 포목전에서 하루 품댐을 받고 일하는 건달 셋이 떡 버티고 섰지요. 우리가 이 시장통의 주인이니 달마다 돈을 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며 주먹을 들어 보였습니다. 채은이 새파랗게 질려 물러서려는 그 찰나였지요. 채은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명주 재단 가위를 번개같이 세워들어 앞장선 건달의 소매를 흙바닥에 꽂듯 내리눌렀지요. 가위 끝이 건달의 소매를 흙바닥에 박아버리니 건달이 아파서가 아니라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채은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뱉었지요. 이 시장통에서 명주를 파는 것은 내 솜씨이지 내 솜씨가 아니오. 이 가위가 다음에는 소매가 아닌 다른 곳을 겨눌 것이오. 건달이 더듬더듬 뒤로 물러서는 사이 옆에서 지켜보던 무명이 채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으나 그 눈빛에 처음 보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명이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가 나를 보호하려 한 것이오. 채은이 고개를 들었지요. 무명이 낮게 이어 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손을 썼다면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소. 임자는 그것을 알고 먼저 나선 것이오.
채은이 조용히 대답하였지요. 서방님이 이 몸을 살린 것처럼 이 몸도 서방님을 살릴 수 있어야 부부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진짜 가까워졌습니다. 이튿날이었지요. 무명이 저녁 늦게까지 명주 짐을 옮기고 돌아왔을 때 채은의 손이 팔꿈치까지 쪽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채은이 대야에 손을 담그고 있는데 무명이 가만히 다가와 작은 항아리에 따뜻한 물을 따라 채은 앞에 내려놓았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채은이 고개를 들어 무명을 바라보았으나 무명은 이미 등을 돌려 자기 자리로 가고 있었지요. 채은이 그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처음으로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몸에게 묻고 있구나. 오늘 하루 고단하지 않았느냐고. 채은이 차츰 보따리 행상에서 벗어나 시전 한 구석에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촌 심참판댁 마님이 친히 가마를 타고 가게에 행차하셨습니다. 심참판댁이라 하면 한양 북촌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문가요. 그마님의 친정은 영의정 가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분이셨지요. 마님께서 가게에 들어서시며 명주 자락을 손수들어 빛에 비추어 보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그 색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내 평생 명주를 보아왔으나 이 같은 쪽빛은 처음일세. 새벽 하늘이 명주 위에 그대로 내려앉은 듯하구나. 마님의 그 한마디가 채은의 가게의 명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님께서 친히 명주 5피를 한꺼번에 거두어 가시고 가마에 오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채은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우리 댁에 드는 명주는 모두 이 가게에서 가져갈 터이니 솜씨를 계속 갈고 닦으라 하셨습니다. 마침내 심참판댁 마님께서 친정에 행차하시던 어느 봄날 그 곁에 모시고 간 명주 한 필이 영의정 부인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 빛깔이 조정의 손길이 미치는 상의원의 배틀에서 나온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부인께서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영의정 부인께서 상의원 제조에게 이 명주를 검증해보라 명하셨지요. 상의원 제조가 명주를 손수 받아들어 빛에 비추어 보고 물에 담가 색을 확인하고 실을 뽑아 태워보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하되 단호한 한마디를 내렸지요. 이쪽 빛은 본원의 기술로는 재현이 불가하오. 솜씨가 아니라 비방이 있는 것이 분명하오. 그 검증이 오히려 채은의 명주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빛깔이 대궐 안채까지 다다르게 되었지요. 영의정 부인께서 친히 중전마님께 그 명주를 진상하셨고 중전마님께서 그 명주를 손수 빛에 비추어 보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그 색을 들여다보셨다 합니다. 그러고는 곁에 시립한 상궁에게 가만히 한마디를 내리셨지요. 이 빛깔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신묘하구나. 매년 진상을 명하라. 그 한마디가 채은의 팔자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채은이 작은 가게를 닫고 큰 상단을 새로 차리기에 이르렀고 시장통 외곽의 허름한 초가도 큰 기와집으로 바꾸어 옮기게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통의 무예 소문이 바람을 타고 흩어진 지 한참이 지나 어느 늦은 밤 한양시전의 외진 골목길에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숨어들었습니다. 옛 시절 무명이 부하였던 자였지요. 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주군의 얼굴을 멀리서나마 확인하기 위해 채은의 큰 기와집 담장 너머로 한참을 숨죽이고 엿보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그 어깨선과 걸음걸이, 옛 시절 자기를 호령하시던 그 모습이 분명하였지요. 사내가 그날 밤 옛 동지들에게 비밀스러운 소식을 띄웠습니다. 같은 무렵 탁상진이 한양시전에 풀어둔 첩자 하나도 그 소문을 듣고 가게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무명의 몸놀림이 예사 노비의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탁상진에게 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탁상진이 보고를 받고 잠시 낯빛이 어두워졌으나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올 리 없다 여겨 그저 더 살펴보라 명할 따름이었지요. 그 무렵부터 무명이 묘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새벽 첫 닭이 울기 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근 산자락으로 나아가곤 하였지요. 채은이 어느 새벽 마침내 무명의 뒤를 살그머니 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고 있는 그 시각 채은이 옷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무명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명의 걸음이 어찌나 빠르고 가벼운지 채은이 숨이 차도록 따라가야 겨우 그 그림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지요. 산자락 외진 곳 큰 바위 그늘에 가려진 공터에서 무명이 마침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채은이 가까운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가만히 그 광경을 엿보았지요. 공터에는 이미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들이 가만히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무릎을 꿇고 무명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였지요. 무명이 공터 한복판에 이르자 그림자들이 일제히 머리를 흙바닥에 조아리며 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대장님, 채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노비라 하던 그 사내가 묵묵히 짐이나 져 나르던 그 사람이 한 무리의 사내들로부터 대장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명이 품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들을 천천히 꺼내어 들어 올렸지요. 옥패 하나와 기름 종이에 쌓인 문서, 한 묶음이었습니다. 그 옥패의 빛깔이 새벽 달빛 아래에서 서늘하게 번뜩였지요. 채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가에서 사내가 의식을 잃으면서도 소나기에 힘을 주어 놓지 않으려 하던 것, 바로 그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죄상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채은이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지요. 새벽이 되어 무명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리에 들어 누울 때 채은은 잠든 척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서는 이미 한 가지 결심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 약조를 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채은이 무명이 출타한 사이에 부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따로 불러들였습니다. 채은이 사내를 별채로 들이고 단둘이 마주 앉아 차분한 음성으로 한마디를 던졌지요. 이 몸이 어제 새벽 산자락에서 모든 것을 보았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내 서방이 본디 누구이며 어떠한 사연으로 폐가에 쓰러져 있었는지 일러주시오. 이 몸은 서방님의 아내이니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오. 사내가 한참 침묵하더니 마침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고는 띄엄띄엄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짚어가며 옛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하였지요. 사내의 음성이 가늘게 떨리는 가운데 채은의 얼굴이 차츰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사내가 풀어놓는 사연은 한 평민한 악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지요. 그러나 채은은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채은이 무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별채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등잔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채은이 옷자락 속에 숨겨두었던 명주 한 폭을 천천히 펼쳐놓았지요. 명주 한복판에는 채은이 손수 수놓은 무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산자락에서 본 그 옥패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무늬였지요. 무명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채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채은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무명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러고는 깊고 단단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이 누구이시든 이 몸의 서방님은 서방님뿐이요. 이 몸은 시집에서 쫓겨난 윤씨도 아니고 한낱 명주 장수 평민도 아니요. 다만 서방님의 아내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이 몸 앞에서 가면을 벗으시오. 무명이 한참을 말없이 채은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차오르는 듯 무명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명이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채은의 어깨에 자기 이마를 가만히 묻었지요.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는 가운데 무명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을 채은은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칼을 잡던 그 무거운 어깨가 그날 밤 처음으로 한 여인의 품속에서 가만히 내려놓이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본명은 남기훈이라 하였습니다. 본디 선정관으로 임금의 최측근을 지키던 인물이었지요. 강직한 성품과 빼어난 무예로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으니 조정의 권신들 가운데 그를 시기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칼날을 갈고 있던 자가 바로 탁상진이었지요. 탁상진이 관서 진율곡을 빼돌려 자기 재산을 불리던 일을 기훈이 눈치채자
탁상진은 도리어 기훈에게 칼을 겨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탁상진이 위조한 장계 한 통이 임금께 올라갔지요. 남기훈이 북방의 적과 내통하여 군기를 누설하고 있다는 그 가짜 장계가 꾸며낸 거짓 증인들과 함께 임금의 진노를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께서 자초지종을 따져보실 겨를도 없이 기훈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졌고 탁상진의 수족들이 한밤중에 기훈의 집을 덮쳤지요. 기훈이 몸 곳곳에 칼을 맞고 가까스로 담을 넘어 도망쳤으나 추격대가 끈질기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산속을 헤매던 기훈이 어느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추격대가 그 모습을 분명히 목격하였기에 시신을 따로 거두지 않고 보고를 올렸지요. 탁상진 또한 그 보고를 받고 의심 없이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훈은 절벽 아래의 깊은 수풀에 가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였고 출혈과 굶주림 속에서 산속을 헤매다 끝내 그 폐가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옛 부하들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가 한자리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은 관서 진영에 잠입하여 탁상진이 빼돌린 진휼곡 장부를 빼내어 두었다 하였지요. 또 한 사람은 옛날 기훈 모함 당시 위조된 장계의 원본을 어느 서리의 손을 거쳐 빼돌려 두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같은 무렵 탁상진의 서재에서도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탁상진이 첩자의 보고를 받고 기훈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된 그날 밤, 탁상진은 방에 혼자 남자마자 오동나무 괴짝 앞에 앉아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채은의 상단 전체를 통째로 무너뜨려 다시는 자기 앞에 칼을 겨눌 자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였지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이미 손을 써둔 아련에게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방 밖에서 그 이야기를 엿들은 자가 있었지요. 아련이었습니다. 아련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탁상진에게는 자기가 언제든 버려질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탁상진이 방에서 나간 뒤 아련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오동나무 괴짝을 열어 탁상진의 죄상을 담은 문서 몇 장을 꺼내 자기 옷고름 안에 접어넣었지요. 손이 떨렸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만약에 나를 위한 보험이었지요. 이 문서가 있는 한 자기를 함부로 버리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련은 미처 몰랐지요. 그 문서가 결국 탁상진의 목을 치는 칼이 될 줄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을 탄자매는 밧줄이 될 줄은. 같은 시각 탁상진의 명을 받은 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역적을 숨겨준 죄와 사사로이 무리를 모아 모반을 도모한 죄, 그 죄목이 채은의 이름 앞에 붙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한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골이 된 준혁이 한양 뒷골목을 떠돌던 어느 늦은 가을 저녁이었지요. 어느 술집 모퉁이에서 명주 행상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를 무심코 흘려듣게 되었습니다. 남촌에서 쫓겨났던 어느 여인이 이제는 한양 제일 거상이 되어 중전마님 친전에까지 명주를 댄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의 손에 들렸던 막걸리 사발이 흙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깨어졌지요. 준혁이 비틀거리며 채은의 상단이 있다는 시전 한가운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우뚝한 채은의 상단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명주를 실은 수레가 줄지어 드나들고 차림새 단정한 행수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광경이 준혁의 눈에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보였지요.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무명이었지요. 무명이 수레를 점검하다가 문 쪽으로 걸어오는 길이었는데 그 허리춤에 선정관의 표식이 새겨진 패옥이 내비쳤습니다. 준혁의 눈이 그 패옥에 멈추었지요. 자기가 평생 글을 읽고 과거를 준비하며 꿈꾸었으나 끝내 손에 쥐지 못한 것, 임금 곁에서 나라를 지키는 자리, 그것이 자기가 노비라 비웃었던 저 사내의 허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자리에서 흙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마침 마당을 가로질러 가던 상단의 늙은 행수 하나가 그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행수가 준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행수는 본디 윤씨 친정의 먼 친척으로 채은이 큰 살림을 차린 뒤 거두어들인 사람이었습니다.
행수가 안으로 들어가 채은에게 그 사실을 고하니 채은이 한참 침묵하더니 가만히 한마디를 내렸지요. 들이시오. 내 그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오. 준혁이 안채 별당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은이 마루 위에 단정히 앉아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어려있지 않았지요. 그저 한 폭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준혁이 흙바닥에 이마를 떼으며 통곡하기 시작하였지요. 부인, 내가 잘못하였소. 아련이라는 그년에 홀려 정신이 나갔던 것이오. 부인,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이 사람을 거두어 주시오. 준혁이 채은의 치마자락에 매달리려 마루 위로 손을 뻗었으나 채은은 가만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따름이었지요. 채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 마루 끝까지 걸어 나오더니 준혁을 정면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차고 단단한지 준혁이 흠칫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올려다보고는 숨을 가만히 멈추었지요. 채은이 입을 열어 한마디 한마디를 묵직하게 짚어내었습니다. 서방님, 그날 빗속에서 이 몸이 놓고 온 것이 있어. 서방님을 향한 마음이요. 그것은 이미 옷시댁 문 앞에 두고 왔으니 이제 찾으러 가셔도 없을 것이요. 준혁이 그 한마디에 무너지듯 흙바닥에 엎드렸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입술을 열려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채은이 행수에게 가만히 눈짓을 보내니 행수가 종들을 불러 준혁의 양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준혁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채은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나 채은은 이미 등을 돌려 별당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였습니다. 준혁이 정문 밖으로 떠밀려 나와 흙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바로 그때 한양시전 한가운데로 의금부의 나졸들이 한 무리 들이닥쳤습니다. 갓을 단단히 동여매고 칼을 찬 의금부 도사가 앞장서서 거침없는 걸음으로 채은의 상단 정문을 향해 다가왔지요. 도사가 정문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적 남기운을 숨겨준 죄와 사사로이 무리를 모아 모반을 도모한 죄로 상단주 윤씨를 잡아들이라는 어명이요. 즉시 결박하라. 채은은 안채 별당에서 이미 그 발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채은은 그날을 미리 예감하고 있었지요. 기운의 정체를 알게 된 그 밤부터 채은은 탁상진의 손길이 언제든 자기 목으로 뻗어올 수 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단의 회계 장부 사본을 따로 빼내어 신참판댁 만인께 닿는 줄을 잡아두었으며 외가 쪽 사람을 통해 영의정 부인께도 닿을 길을 마련해 두었지요. 채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곁에 시립한 몸종에게 가만히 한마디를 일러두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신 한 통을 가장 빠른 발을 가진 자에게 들려 신참판댁으로 보내라. 그리고 이것도 함께. 채은이 작은 명주 조각 하나를 꺼내어 몸종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쪽 빛 명주 조각은 외가 비방서의 첫 장에 나오는 표지 견본이니라. 이것이 반드시 영의정 부인의 손에 닿아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진상한 명주가 어디서 온 것인지 증명할 길이 없느니라. 몸종이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끄덕이고 뒷문 쪽으로 달려가는 사이 의금부 도사가 결당 마루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채은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루로 나와 도사 앞에 단정히 마주섰지요. 굵은 쇠사슬이 채은에 가는 손목을 휘감는 그 순간에도 채은의 눈빛은 의금부 도사의 그것보다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전 한가운데로 한양 제1거상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광경이 그날 저녁 장안을 뒤흔들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채은이 시전 골목을 지나치는 그 길에서 지나치던 광경이 있었습니다. 채은의 명주를 날마다 사가던 안악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채은의 곁을 지나쳐가며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지요. 다만 그 긴 침묵이 채은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그 침묵이 칼날보다 날카로웠지요. 채은은 그 길을 끝까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의금부옥에 갇힌 채은은 좁고 어두운 토방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모진 매질이 오가는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으나 채은의 입에서는 신음 한마디 새어나오지 않았지요. 옥리 하나가 채은 앞에 형틀을 가져다 놓으며 윽박지를 적에도 채은은 다만 고개를 들어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볼 따름이었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시선에 도리어 옥리가 한 걸음 물러서곤 하였지요. 그러다 옥리가 자백 문서를 채은 앞에 내밀며 서명을 강요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채은이 그 문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옥리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하였지요. 이 몸을 가두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소. 관서 진율국 장부를 확인해 보셨소. 이 몸의 죄보다 그 장부의 숫자가 더 무거울 것이요. 옥리가 멈칫하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문초의 속도를 늦추었지요. 그 시각 한양 북촌의 심참판댁에 한 통의 서신과 쪽빈 명주 조각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님께서 서신을 펼쳐보시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 길로 친정인 영의정 댁으로 가마를 띄우셨지요. 영의정 부인께서 명주 조각을 받아들어 빛에 비추어 보시며 상의원 제조도 재현하지 못한 그쪽 빛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부인의 동기간 가운데 대궐한 상궁과 통하는 줄을 잡은 분이 계셨으니 그 줄을 거쳐 마침내 서신과 명주 조각이 중전마님의 침전에까지 닿게 되었지요. 중전마님께서 그 명주 조각을 손수 들어보시며 그날 밤 임금께 친히 그 사연을 아뢰시며 한 가지 청을 올리셨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우선 사연을 자세히 들으신 뒤에 매를 들어도 늦지 않으실 것이라는 청이었지요. 같은 시각 남기훈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감추어온 칼날을 마침내 드러내었습니다. 옛 부하들이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탁상진이 빼돌린 관서, 진율곡 장부와 기훈모함 당시에 위조된 장계의 원본이 한자리에 정리되었지요. 기훈이 그 증거들을 명주 보따리에 정성껏 쌓아안고 부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곧장 대궐로 향하였습니다. 옛 시절 선정관이었던 자가 죽음에서 살아 돌아와 임금 앞에 엎드리니 대궐의 문이 그 앞에서 무겁게 열렸지요. 임금께서 기훈을 친히 어전으로 부르시어 한참을 말없이 그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신하의 얼굴이 칼자국 가득한 채로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광경에 임금의 노안에 한 줄기 물기가 어렸지요. 기훈이 한마디 한마디를 짚어가며 그동안의 사연을 풀어올리고 그 곁에 정리된 증거들을 함께 올렸습니다. 임금께서 위조된 장계의 원본을 손수 들어보시고 진율곡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마침내 옥자의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지요. 역적은 기훈이 아니라 탁가였더란 말이냐. 즉시 탁상진을 잡아들이라. 동시에 의금부 옥에 갇혀있는 윤씨 또한 그 자리에서 풀어주라. 의금부 도사가 어명을 받들어 즉시 두 곳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탁상진의 집에 도사가 들이닥쳤을 적 탁상진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서재 한 구석에 놓여있던 오동나무 괴짝이 열려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탁상진의 손목을 휘감는 그 순간 탁상진의 눈이 그 빈 괴짝으로 향하였지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핵심 문서들이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탁상진이 급히 아련의 처소로 사람을 보내었으나 아련은 이미 처소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려다 잡힌 아련의 손에는 자기가 빼낸 문서들이 그대로 들려 있었지요. 문서를 훔쳤다는 증거까지 스스로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의금부 옥의 문이 열리고 도사가 채은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굽히고 어명을 전하니 채은은 결박이 풀리는 그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만 가만히 고개를 숙일 따름이었지요. 옥 밖으로 걸어 나온 채은의 앞에 부하들의 호의를 받은 기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그 자리에서 기훈이 처음으로 채은의 손을 자기 두 손으로 단단히 감싸 주었지요. 옥에 끌려간 아련이 모진 문초 앞에 마침내 무너져 탁상진과 함께 꾸민 모든 일을 낱낱이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날 윤채은에게 씌운 폐물 도둑 누명까지 자기가 꾸민 짓이었음을 스스로 털어놓았지요. 탁상진은 영모모함과 진율곡 횡령이라는 두 가지 큰 죄목으로 사사에 처해졌습니다. 아련은 탁상진의 첩이었던 죄에 더해 양반 부인에게 누명을 씌워 한 가문을 파탄낸 죄가 더해져
관비로 전락하여 변방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아련히 포박되어 끌려가는 길에 지나친 곳이 바로 그 기방이었습니다. 한때 자기가 첫 계단을 밟았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비단 휘장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려 했던 그 발이 결국 스스로가 깔아놓은 돌부리에 걸린 셈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의 자리를 노리며 한 발 한 발 디뎌온 그 사다리가 결국 자기 목을 올가매는 밧줄이 되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아련의 자백이 의금부 문서로 정식 기록되어 오씨 가문에도 전해지니 자리보전 중이시던 두 어른의 흐릿한 정신 속으로 며느리의 결백이 마침내 환히 비추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밤중 침상에서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시며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셨지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진지상을 보아 올리던 그 모습, 등잔불 아래에서 옷자락을 손수 꿰매드리던 그 손길, 과거 비용이 모자라자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마지막 명주를 팔아 채워주던 그 손, 진정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통곡하시다 마침내 사람을 보내어 채은에게 용서를 청해보려 하셨으나 그 사람은 상단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어명이 내려진 그날 저녁, 채은이 쇠사슬에 묶여 지나갔던 바로 그 시전 골목에 새로운 소문이 바람처럼 돌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본디 한 점의 흠도 없는 분이셨다더라. 그 패물 도둑 누명은 기생년의 관계였다더라. 그날 문을 닫았던 가게들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었지요. 채은의 명주를 사가던 안악들이 저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 여겼노라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채은은 그 골목을 다시 지나지 않았지요. 그 소문들이 바람에 흩어지는 동안 채은은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마침내 어전의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남기훈과 윤채은이 나란히 어전에 엎드린 그 자리에 자리보전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오씨댁 두 어른께서 부축을 받으며 함께 불려들었지요. 임금께서 천천히 입을 여시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혼인은 처음부터 관계에 의한 것이니 오씨 가문과의 인연은 본디 없던 것으로 한다. 윤씨는 아무 죄 없는 몸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어명이 떨어지는 순간 오씨댁 두 어른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채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셨지요. 두 어른이 어전 한복판에서 허리를 깊이 굽히시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동안 누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며느리를 내친 죄, 가문의 체면만을 따져 사람을 잃은 죄를 울며 비셨지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이 떨리고 시아버지의 구분 등 위로 노안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채은은 끝내 예를 갖추되 용서한다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지요. 다만 가만히 고개를 숙여 두 어른께 마지막 예를 차릴 따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임금께서 남기훈을 친히 부르시어 옛 선정관의 자리에 복직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공신에 책록하시며 숭정대부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훈지명을 내리시어 기훈과 채은의 혼인을 친히 증명하시며 부인 채은을 정경부인에 봉하시니 두 사람에게 더 없는 은전이 한꺼번에 내려졌습니다. 임금께서 가만히 한 말씀을 덧붙이시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개와 식견이 만인의 귀감이라 명주의 쪽빛이 사람의 마음을 곱게 한다 하였더니 그 마음이 도리어 명주보다 더 곱구나. 어전 한쪽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시부모님의 노안에 마침내 진정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환히 비추어졌지요. 한때 며느리였던 그 여인이 이제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자기들이 내쳤기에 도리어 두 번 다시 닿을 수 없는 자리에 가 닿은 것을 통곡 어린 눈물로 바라보실 따름이었습니다. 채은의 정경 부인 봉작이 한양 장안에 알려지고 남기훈이 옛 선정관의 자리에 복직되었다는 소식이 시전 골목골목까지 흘러든 가을 무렵 한 거지가 시전 어귀를 비틀거리며 떠돌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을 굶었는지 두 뺨이 움푹 패고 누더기 옷자락 사이로 마른 갈비뼈가 드러난 그 거지는 다름 아닌 오준혁이었지요. 가문은 진작 풍비박산이 났고 친지 어느 누구도 그를 거두려 하지 않았으며
갈 곳마저 변변치 않은 신세였습니다. 준혁이 굶주림에 흙바닥을 기던 어느 날, 마침 채은의 상단으로 들어가는 명주 수레의 곁을 비틀거리며 따라 걷게 되었지요. 짐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발길질로 내치려는 그때 늙은 행수가 마침 그 광경을 지켜보다 한 손을 들어 짐꾼들을 막아섰습니다. 행수가 한참 준혁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지요. 이자를 짐꾼으로 드리라.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가장 험한 자리에 두라. 다만 마님께는 고하지 말라. 준혁은 그날부터 채은의 상단에서 가장 무거운 명주짐을 등에 진 짐꾼이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짐을 옮기고 한낮이면 시전 골목골목을 가로질러 명주를 배달하며 저녁이면 가장 늦게까지 빈 수레를 정리하는 일이 그의 몫이었지요. 준혁의 등에 진 명주 보따리에는 늘 같은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채은의 상단을 상징하는 그 깃발 무늬가 준혁이 비틀거리며 짐을 옮길 적마다 그의 등 위에서 펄럭였지요. 짐꾼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술 좋아하는 늙은 거지로 여기며 함부로 부려먹었습니다. 준혁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요. 어명이 내려진 날 저녁, 준혁이 짐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정 골목 어귀에서 상인들이 무리를 지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본디 한 점에 흠도 없는 분이셨다더라. 그 패물 도둑 누명은 기생년의 관계였다더라. 지금은 정경 부인이 되셨다더라. 누군가 한마디를 더 얹었지요. 그 지아비는 어찌 되었소? 또 다른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그 양반이요? 가문도 풍비박산이 나고 지금은 어디서 거지 노릇을 한다더군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준혁이 그 자리에 굳어섰지요. 아무도 준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준혁이 바로 그 남편이라는 사실을 몰랐지요. 준혁은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만 무거운 짐 아래에서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따름이었지요. 밤이면 준혁이 시전 모퉁이의 처마 밑에 누워 멀리 솟아오른 상단의 큰 기와집을 올려다보곤 하였지요. 그 안채에 자기가 한때 마당으로 내쫓았던 여인이 정경 부인의 자리에 앉아 명주를 어루만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자기가 노비라 비웃었던 사내가 임금 곁에서 나라를 지키는 선정관의 위엄을 되찾은 채 제 부인을 지키고 있을 것이었지요. 준혁의 가슴 한복판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등에 진 명주, 짐의 무게가 어느 날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어느 날은 마침내 견딜만하게 느껴지는 그 차이만이 준혁의 하루하루를 가르고 있었지요. 가름한 그것이 자기가 마당에 내던졌던 옷가지의 무게였음을 준혁은 무거운 명주를 어깨에 올릴 적마다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채은이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른 지 한 해가 지나가는 어느 봄날, 마님께서 가마를 타시고 친히 상단을 시찰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전 한복판으로 들어선 마님의 가마 곁으로 짐꾼들이 명주 보따리를 등에 지고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가마의 발 너머로 한 사내의 얼굴이 멀리서 스치듯 잡혔지요. 명주 보따리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며 흙바닥을 걸어가는 그 사내의 옆얼굴이 한때 마님의 서방님이라 불리던 자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잠시 명주 보따리를 추스르려 걸음을 멈추고 가마 쪽을 무심코 돌아보았을 적 두 사람의 시선이 발 너머에서 한 번 마주쳤지요. 준혁의 눈에서는 그 순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마당에 옷가지를 내던지며 호통을 쳤던 그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등에 진 명주짐이 흙바닥에 떨어질 듯 흔들렸지요. 마님의 눈에서는 그러나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가마 안에서 그 사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다 천천히 손을 들어 가마의 발을 가만히 내리셨지요. 발이 내려오는 그 짧은 사이에 마님의 입가에 한 줄기 옅은 한숨이 스쳤을 따름이었습니다. 가마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준혁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가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명주 보따리가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려 흙바닥에 쏟아지는데 짐꾼들이 호통을 치며
그 보따리를 다시 그의 등에 지웠습니다. 준혁이 일어서서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흙바닥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하였지요. 마님의 가마가 시전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준혁의 등 위에서 상단 깃발 무늬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기와 집의 마당에서는 만개한 살구꽃이 향기를 흩날리고 있었지요. 채은이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마당 한복판 살구나무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손녀딸을 무릎에 앉히시고 명주의 빛깔을 손수 만져보시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시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는 기훈이 부하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부인 곁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기훈이 채은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부인의 손을 자기 손으로 가만히 감싸주었지요. 두 사람이 살구꽃 향기 가운데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폐가에서 처음 만나던 그날의 비 내리는 풍경과 시장통 외곽의 허름한 초가에서 등잔불 아래 마주 앉던 그 감들과 새벽 산자락에서 옥패의 빛깔이 번뜩이던 그 순간이 두 사람의 눈빛 안에서 한꺼번에 흘러갔지요. 채은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서방님, 이 몸이 폐가에서 그대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날 이 몸을 살린 것이었소. 기훈이 부인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살구꽃 아래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살구꽃 잎을 흩날려 보내는 가운데 마당 한쪽에서 친정어머니의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의 일이지요. 채은이 안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을 때 뱃돌 위에 작은 것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네모반듯하게 접힌 명주 조각 하나였습니다. 아무런 글자도 없었습니다. 채은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지요. 숨이 떴습니다. 그것은 폐가 시절 채은이 기운에 찢어진 옷자락을 한 땀 한 땀 꿰매주던 그 밤에 실수로 잘라낸 명주 자투리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무명히 자기 손을 가만히 덮어주던 바로 그 밤의 것이었지요. 기훈이 그것을 지금껏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폐가의 첫 밤부터 지금까지 채은이 한참을 그 작은 명주 조각을 손안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기훈은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채은이 살며시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자는 척하는 기훈의 곁에 조용히 앉았지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단 탕방돼서 차란 듯으로네. 채은이 그 명주 조각을 두 손으로 단단히 쥔 채 살구꽃 향기 가득한 이른 봄아침을 그대로 맞이하였습니다. 손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느니라. 어머니께서 평생 입 밖에 내신 적 없이 손끝으로만 살아오신 그 말이 이제 딸의 손 위에서 진정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나 버림받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데에는 하늘도 길을 열어주는 법이지요. 진짜 귀한 것은 집안의 문패가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었으니까요.